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생활경제연구소 김방희 소장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209번님, 저희 회사는 지난해부터 남자들도 반바지 입습니다. 어우, 대단한데요. 역시 대표님부터 입기 시작하니까 다들 눈치 안 보고 입고 다녀요. 그렇죠. 이제 자신은 정장을 입고 와서 직원들 보고 반바지 입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입어요. 눈치 보게 되잖아요. 본인이 먼저 해야죠. 자, 6407번님, 복숭아 수확하고 계시군요. 과수원에서. 아유, 더우실 텐데 한낮 폭염 때는 조금 쉬시죠. 그늘 찾아가서. 박금화님, 출근하는 남편한테 아이스커피 한 잔 주면서 살아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같으면 이제 폭염 속으로 일하러 갈 때 전쟁터 나가는 것 같은 심정이 들죠. 뭐 남자분들도 그렇고 또 보내는 주부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들 힘내시자고요. 자, 오늘 경제특강 이어가겠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우린 강자 입장에 서 있을 때보다 약자의 입장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라는 같은 공간 안에서도 뭐 누구는 이제 정규직 먹거리를 하고 있고 누구는 비정규직 먹거리를 착용하면서 일종의 경계가 나뉘어 있죠. 디바이드라는 표현을 아까 썼습니다만,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시간 강사들은 언제나 약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도 잠깐 해봤습니다. 누구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통제가 돼버린 우리나라 노동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대리사회 그리고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의 저자 김민섭 작가와 함께 오늘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특강 이어가죠. 김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책을 대리사회는 못 봤고요. 네. 이전에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를 좀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 후에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 당시에 듣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다시 모셔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대리사회 책이 나왔다 그러길래 이제 저희가 모셨는데, 대리사회라는 건 조금 어려워요. 전작은 사실은 훅 들어오거든요. 이게. 네네. 대리사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가 이제 나는 무엇이다라는 개인의 고백이었다면, 그렇죠. 이제 그 개인이 대학에서 사회 바깥으로 나와서 바라본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 사회는 대리사회이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노동하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고 끊임없이 타인을 대리인간으로 만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리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개인의 선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 게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리기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대학에서 나와서 대리운전을 시작을 했고, 예. 사실 대리사회라는 책이 나온 지는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네. 그래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바라본 사회의 모습을 담은 책이고, 지금은 좀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도움이 좀 돼요? 수입이 궁금해져요, 갑자기. 이게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하는 걸로는, 그냥 니들이 일 끝나고 그냥 투잡으로 하는 거면 그냥 뭐 80에서 100만 원 내외를 벌 수가 있는데, 니들이 몸을 버리면서 일하면 월 200은 벌 수 있고 마음까지 버리면서 일하면 300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들어오네요. 네. 그 전작을 보면서 이 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가장 불합리한 행태를 보이는 모습들을 이제 실감했는데, 지방대 시간 강사라는 자기 규정에서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지방대라는 타이틀을 꼭 앞에 붙였습니까? 워낙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이 책이 나오고 왜 굳이 지방대를 넣었는가, 나는 시간 강사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전 사실 지방대를 꼭 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서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를 이렇게 이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울 안에 안착하지 못한 청년들을 뭐 나고자나 루저로 규정 짓곤 하고, 그런데 지방대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평범한 학생들이거든요. 예. 실제로 상위 10%, 뭐 적어도 15% 안에 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은 거의 다 서울권 바깥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구조상.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90%에 달하는 학생들을, 그 청년들을 모두 나고자로 규정짓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만난 모든 학생들은 건강하고 평범한 이 시대의 청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글을 연재하는 동안에도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글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가장 평범한 이 시대의 한 개인의 이야기이다라고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빼고 싶지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터넷 연재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이제 발전시켜 오신 건데 지금 우리 김민섭 작가님처럼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은 사실 많은데 이걸 책으로까지 내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셨던가요? 네, 사실 저는 그 국문학과에 입학을 했고 그때 입학하면서 이제 고등학생 때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예. 거기다가 마지막 줄이 아직 기억이 남는 게 국문과에 진학해서 꼭 글을 써서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고 적었거든요. 그 중학교 때부터 예전에는 그 천리안 하이틀 이런 거 아시죠? 거기 소설 게시판에 익명으로 소설 한참 연재하고 했었거든요. 전업 작가의 꿈을 아직 이루진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 책 가지고는 완전히 생활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 나는 지방대 시각 강사다라는 책을 쓴 이후로는 사실상 전업 작가로 지내면서 이제 그래요? 이런저런 노동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전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제 삶에서 글쓰기를 계속 곁에 두고 전업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어서 그냥 나름 전업 작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대학이라는 곳을 고발한 거는 뭐 용기도 필요했을 테고 왜냐하면 내 미래 일자리와 관련이 그 당시엔 돼 있었을 테니까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동시에 또 지적은 잘 못하는 네. 미투 운동에서도 이제 많은 교수들이 얘기는 나왔지만 이제 흐지부지 되는 양상도 보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기득권 중에서도 상당히 그 성역처럼 군림하는 곳인데 가장 폐쇄적인 공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 더 사회적 화제가 됐고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번에 대리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특정한 분야나 영역을 지정한 건 아니죠. 네네. 이 사회 제가 바라본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지방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에 지칭되었던 그 평범한 개인들이 그 대리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썼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일종의 결론에 대해서 여쭙기 전에 그 문제 대리사회라고 말씀해 주신 그 우리 사회 단면들 문제 핵심은 뭡니까? 개인들이 제가 크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두 가지인데요. 네. 끊임없이 대리인간으로 살면서 또한 내 주변의 개인들을 대리인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리인간이라는 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어느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 공간에서 물음표를 갖지 못하는 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든 개인은 세 가지의 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의 통제를 받고 말의 통제를 받고 사유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몸과 말이 통제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어디에서 일하든 어디에서 뭐 존재하든 그 통제는 반드시 받습니다. 조직에 속한 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 안에서 조직의 명령에 대해서 그 오더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물음표를 갖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잃게 되고 저는 그렇게 무언가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힘을 잃어버린 개인들을 대리인간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타인을 끊임없이 대리인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대리운전을 할 때도 그 손님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운전하는 그 대리기사를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주체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도 뭐 아저씨라든지 뭐 저기요 이런 게 아니라 기사님 편안하게 운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나와 동등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을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갑의 자리로 끌어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관계를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그 권력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한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막 험한 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뒷좌석에서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이제 봉변을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종종 있는데 이제 제가 대리운전 한다고 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야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죠, 근데 그죠? 아니 또 듣는 사람들은 또 이제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은 잘 생각은 안 나요. 대신 잘해준 분들이 생각나는데 대단히 놀랍게도 90% 이상의 손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타인을 정중하게 대할 수 있을까, 혹은 다정하게 대할 수 있을까 싶은 대단히 멋진 손님들이 많아요. 제가 겪은 90%의 손님들은 그래도 대단히 존중할 만한 분들이 많았고, 나도 저분을 좀 닮고 싶다. 그래서 사실 희망을 보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시원한 얘기네요. 물론 제가 겪었던 뭐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라면 그것도 오늘 한 2시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이제 한때 10명 가운데 9명이 대학에 가고, 대학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층이 있고 차별도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조직 내 개인의 문제, 대리인간의 문제들, 이런 게 조금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재벌 오너가 있는 어떤 회사에서 직장인들이 예전에는 문제의식을 못 갖다가 최근에는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네, 그렇죠. 이게 마스크를 쓰기는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면도 있는 건가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항공사 갑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해 주셨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도 직원들이 뭐 얼굴을 공개하며 노조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집회를 연다든지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떤 내부 고발, 글쎄 고발이라고 할 것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부에 있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대하지 못한 사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학에 대해서 고발했을 때도 약간 그런 시선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도. 외부에서는 많이들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셨는데,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지지를 받긴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만약에 제 후배가 이런 글을 썼고 제가 그 선배의 입장이었다면 똑같았을 거예요. 또 이런 거 왜 썼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그럴 생각은 이젠 없으신가 보죠? 지금은 학교 바깥에서 너무 행복하게 글 쓰면서 잘 살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사실 대학에 있을 때는 우리 사회에서 뭐 강의하고 연구하고 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유일한 공간은 대학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틀린 거라는 걸 잘 알게 됐어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뭐 대리운전을 하든 어디든 자기가 자신을 지키고 모든 현상이 물음표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가 그 사람의 강의실이고 연구실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조직은 잘 안 믿습니다. 사람은 믿지만 프리랜서로 오래 살아오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리인간이 조직,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자본주의 시스템화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 문제를 풀 방법,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두 번째 책을 제가 꼼꼼히 읽어보지 못해서. 일단 대안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개인은 대단히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구조 안에서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또 그에 순응하다 보면 사유마저 통제되는 어떤 괴물처럼 변해버리기가 대단히 쉽거든요. 그렇죠. 저도 여러 공간에서 그렇게 존재했었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결국 그 구조를 바꾸는 건 개인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개인에게 대리인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저도 물론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만 꼭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단 하나의 물음표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몸과 말이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신이 언젠가 조금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것들을 분명히 조금이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개인들이 많아졌을 때 아주 작은 우리 뭐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것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개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져라.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그런데 힘든 게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도 쓰고 연구도 했잖아요. 예. 근데 논문을 쓸 땐 모두가 문제적이 되지만 강의실 바깥으로 나오면 그런 것들이 다 잘 안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죠.
저도 제 원칙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가끔 떠돌이 생활을 자처할 때가 있는데 피곤하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가끔은 이제 당당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김만섭 작가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삶을 생활을 희생해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제의식을 가지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민섭 작가였습니다. 제가 아까 조남을 잘못 말씀드렸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우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계환님, 더운 날씨에 파지 모으시는 어르신들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있더군요. 이건 좀 저 주변에서 음료도 좀 사다 드리고 그늘로 조금 피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2709번님, 열대야보다 백대야. 신조어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낮이 무섭죠. 요즘은 낮에 폭염 내리칠 때는 정말 길거리를 걷는 게 두렵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저도 걷다가 그 365일 현금 인출기 코너에 들어가서 잠깐 한숨 돌리고 나가곤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 폭염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예감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김원장 기자가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성공 예감 자리를 지킨 저는 김방이었고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와 앉았던 자리가 푸근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청취자 여러분과 제작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공하십시오.